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올해 사서직 정보조정론, 목록론이 어떠한 유형으로 시험에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목록규칙, 한국 목록규칙 사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기술이라면 뭐예요? 목록기술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넓은 의미의 목록기술과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목록기술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의 목록기술을 하면은 뭐냐 이거죠. 넓은 의미의 목록기술을 하면은 표목을 포함한 서지사항과 그 밖에 목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목록기술을 하면은, 좁은 의미의 목록기술은 표목과 부출 지시를 제외한 표제 및 책임필 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소사항, 주기사항, ISBN 및 입수 조건 등의 내용을 일정한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목록 규칙은 사실은 목록 규칙이 있었지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목록 규칙은 굉장히 많았어요. 칼리 마크스가 쓴 피라케스 목록을 비롯하여 동양에는 칠약, 실지, 칠록,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사고전서 목록.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목록 규칙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구두로 정해질 뿐 실제로 되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고 오래된 목록이 뭐냐면 최사위가 지은 초초 대장 목록, 고려 대장 목록이라고 하죠. 이러한 목록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목록 규칙은 박봉석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박봉석 선생님이 만든 조선 동서 편법 규칙.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고재창 선생님이 만든 한은 편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마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한국 목록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목록 규칙은 우리가 사판으로서 모든 유형의 자료를 갖다가 포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거기에 대한 기술 총칙, 그러니까 모든 유형에 맞는 그런 기술 총칙이 어떤 것인가를 시험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해설을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봐요. 총칙은 뭐냐면은, 이 장에서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공통 규칙을 제시한다. 그래서 모든 유형에는 단행본뿐만 아니라 연속 관행물, 지도자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복합 자료를 포함한 공통 규칙을 제시하고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의미와 그 수용 범위, 기술 방식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 기술 총칙에서는 모든 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만을 규정하고, 특정 자료의 기술과 관련된 특수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정해서 자료 유형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총칙에서 규정한 일반 규칙은 해당 자료에서 다시 반복해서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요, 기술 원칙 잘 보세요. 기술 대상이 되는 자료를 갖다가 다른 자료와 특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서지사항만을 기술한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번 뭐냐면, 기술 대상 자료의 내용과 범위, 다른 자료와의 서적인 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y Description에서 규정한 요소와 순서와 구성과 정보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서지사항의 식별 요소로 국제 표준 서지 기술에 규정한 구두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구두법하고 요소 이런 것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냐면은, 기술의 범위는 뭐냐면은, 특정 자료를 다른 자료와 식별하는데, 이거 나왔죠. 식별하는데 필요한 제요소를 범위로 한다. 여기에는 표제와 책임필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소사항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이 밖에 딸림 자료나 내용 주기도 포함되며 자료에 따라서 자료 이용, 특히 참조 같은 거나 자료 특성사항도 그 범위로 포함될 수 있다. 보통 기술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표제 및 책임필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소사항, 주기사항, ISBN 입수 조건 등의 내용을 일정한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냐, 자료 유형과 또 자료 특성사항도 포함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술 대상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자료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모든 자료를 하는데 그 밖에 뭐냐, 복제물이 있을 경우 그 대본이 원자료가 아니라 복제 자체를 기술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책이, 우리가 들어온 책이 원래 원본이 뭐예요? 원본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기술을 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책을 갖다가 복사한 또는 영인한 그런 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인한 그런 복제물을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합집이나 총소에 수록된 개별 저작을 기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뭐냐면은 합집은 어떻게 여러 작품이 모인 거죠. 그 중에서 낮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개별 저작인데 개별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할 수도 있고요. 또 4번을 보면 뭐예요? 별법으로 합집이나 총소 전체를 하나를 묶어서 기술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복합 매체 자료, 그 다음에 어학 교육용 녹음 자료와 텍스트의 경우에는 주된 매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실제로 1번에 우리가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한국 목록지 제4판의 기술 총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1번 뭐냐면은 특정한 자료를 다른 자료와 식별하는데, 아까 식별하는데 그랬죠? 필요한 모든 요소를 범위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제물은 기본적으로 그 대본이 원자료를 기술 대상으로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자료를 기술 대상으로 하고, 복사할 경우에 복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복사물을 그 기술 대상으로 하지 원자료를 기술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지상의 식별 요소로서 국제 표준 서지 기술에서 규정한 구두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목록 규칙에서는 뭐예요? 요소와 순서. 요소는 뭐예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소사항, 주기사항, ISBN 입수 조건 등의 내용을 일정한 방법과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고, 또 구두법이 있어요. 구두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점이나 쉼표, 대시, 그 다음에 이중붙임표, 그 다음에 석점 줄임표,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플러스 사인, 그 다음에 슬래시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가로, 갓가로, 이런 거,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이런 것이 바로 구두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면 표제 및 책임 표시사항에 같이 어울려 쓴다 이거죠. 본표제, 예를 들어서 본표제가 나오면은 쉼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일명, 쉼표, 별표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자료 유형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행본이냐 아니냐, 연속관 행본이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유형을 안 쓰는 게 있습니다. 안 쓰는 게 뭐냐면은 단행본 자료는 안 써요. 단행본. 그 다음에 고소, 고문서, 또 인쇄 문자로 된 정기관 행본은 이것을 갖다가 자료형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뭐가 나왔어요? 대등 표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콜론하고 표제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점, 권차, 쉼표하고 권차에 대한 제목, 권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본표 다음에 쉼표, 일명 쉼표, 별표제. 각가로하고 자료 유형하고 각가로 닫고, 이꼬로 대등 표제, 콜론하고 표제 관련 정보, 점, 권차, 권제 순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두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이거 뭐죠? 데이터 요소예요, 요소. 하나하나가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요소하고 구두점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고요. 합집이나 총소로 수록된 개별 저작을
기술의 대상을 한다. 맞죠? 또 합집과 종소를 갖다가 하나로 봐서 기술의 대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뭐냐면은 복제물은 어떻게 대본인 원자료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복제물을 기술의 대상으로 하고 원자료는 뭐예요? 원자료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나왔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복사물에 대해서, 복제물, 영인본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전번에 시험 보기 전에 여기서 예상 문제를 풀어봤을 때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아미 커터가 제시한 목록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냐면 도서관에 이제 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자료서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록은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조직한 것으로서 이용자와 자료를 이어주는, 즉 매개의 역할을 일련의 검색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련의 검색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목록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은 제시 뭐겠어요? 어떠한 무엇을 갖다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죠. 검색 또는 식별할 수 있고, 거기 어디에 있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소재 파악 기능, 이러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갖다가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제시하고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이러한 목록의 기능을 제시했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커터, 찰스 아미 커터라든가 제세혹 세라, 그다음에 파리 원칙, 그다음에 K-샤르프에서 목록의 기능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뭐냐면은 카터에 대한 목록의 기능과 우리가 뭐냐면은 파리 원칙에 대한 파리 원칙,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라고 하겠죠. 거기가 틀리는 점을 갖다가 서로 섞어놓고 시험 문제 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찰스 아미 카터는 뭐냐면은 카터 유명한 분이죠. 사전체 목록을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카터에 대한 저자 기업표라든가 카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목록의 기능을 제시하는데요. 카터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그다음에 표제 또는 주제로 탐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특정 자료에 대해서, 저자나 주제나 그다음에 자료 유형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책인지 아닌지, 자료 유형이 어떤 형태인지, CD롬인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특정판이라든가 자료의 특성, 문자라든가 주제에 따라서 도서 선정을 지원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찰스 아미 커터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아미 커터는 뭐냐면은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했는데요. 기능을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뭐냐?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표제, 주제명으로 자료를 탐색한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특정 도서를 저자, 주제,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주고요. 특정판이나 자료의 특성, 문자나 주제별에 따라서 도서 선정을 지원한다. 네 번째, 문헌 간의 관계를 제시하여 목록의 안팎을 항해할 수 있다. 이거는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을 한번 보죠. 뭐가 있냐, 그죠? 원래 1961년에 파리에서 이제 목록 전문가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해서 어떠한 결론을 갖고 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자나 표제, 즉 서명으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저자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서명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와 대체할 수는 다른 말로 이렇게 검색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그러나 이것은 미래 도서관 환경과 아니면은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서 너무나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아시죠? 차범근이 축구하신 데죠. 차범근 선수가 2003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 목록 전문가 회의, 그래서 목록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해서 어떻게 되냐면 2009년에 뭘 말하냐면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범은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일반 원칙이라든가, 두 번째는 적용 범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세 번째는 개체라든가, 속성, 관계. 네 번째가 목록이 목적과 기능. 다섯 번째가 서지기술. 여섯 번째가 접근점. 일곱 번째가 탐색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목록의 목적과 기능은 뭐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목록의 목적과 기능. 그래서 우리가 목록의 목적과 기능 크게 몇 가지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find 기능, 그 다음에 identify,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obtain, navigate. 이렇게 5가지 기능을 나타냈습니다. find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러니까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에 대해서 이용자가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일 자원, 하나에 대한 단일 자원을 검색하는 거, 탐색하는 거, 자원을 탐색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일련의 자원, 뭐냐면 동일 표현형, 같은 표현형에 대한 모든 자원이라든가 보통 그런 표현형에 대한, 동일 표현형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가 동일 구현형에 속하는 모든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개별 자료, 동일 개별 자료는 모든 자료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뭐야, 개인, 단체, 가족에 대한 모두 속하는 모든 자원이라든가, 또 특정 주제에 속하는 모든 자원이라든가, 또 뭐예요? 한번 찾아놓은 자료에서 다시 한번 찾아본다. 그럼 2차 자료, 그러니까 발행국이나 발행년이 같다든가, 또 언어가 같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찾아보는 기능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실제로 맞는가 틀린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식별 기능, 아이덴티파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셀렉트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찾은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제목은 같지만 틀리다 이거죠. 그럴 때는 버리는 거, 셀렉트. 선정하고 버리는 기능을 셀렉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획득하는 거. 획득하는 것은 뭐예요? 획득이라는 것은 의도이죠. 그리고 책을 이거 봤으면, 목록을 봤으면 어떻게 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다 획기. 그건 뭐야? 어떻게 찾죠? 돈 주고 사면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트는 뭐냐면은 그걸 찾아놓고 나서 이와 유사한 자료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 있는가? 항의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라든가 개념, 대상, 사건, 장소라든가 또 뭐냐면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 등이 이러한 유사한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항의하는 것, 도서관 안팎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트가.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찰스 커터의 제안한 기능하고 틀리는 거죠. 문헌의 관계가 제시하여 목록과 안팎을 찾는, 이것은 뭐예요?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목록 원칙 규범하고 찰스 아미 카터가 얘기한 제시한 목록 기능이 어떻게 돼? 합쳐져서 어떤 것이 카터가 쓴 기능이고 어떤 것이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냐, 이것을 갖다가 묻는 문제예요. 차후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또 뭐냐면 제세옥 세라라는 거, 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라는 뭐냐면 검색을 또 중요하게 여겼다, 그죠? 검색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죠? 검색이 중요한 건 뭐예요? 출판에 관여한 저자나 역자나 출판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표제, 서명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출판물의 출판 형식에 따른 사전이나 서지 인명록으로 검색하면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한 출판년이라든가 지명, 지역명, 그 다음에 언어의 측면을 고려한 원저라든가 번역서명, 그 다음에 물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재번, 책을 어떻게 재번하고 장정, 하드카버나 소프트카버 이런 장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주제에 관한 분류교냐 주제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누가 얘기했냐? 세라가 얘기했다. 또 그 밖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KC알파에서도 목록의 기능을 제시했어요. KC알파의 목록의 기능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탐색 기능, 하나는 집중 기능, 이 두 가지로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특정 저자에 대한 저작, 특정 서명, 즉 표제에 대한 저작, 또 특정 주제에 대한 저작을 탐색한다. 탐색 기능이요. 또 특정 저자에 대한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자에 대한 모든 상위 한판을 목록상에 집중시킨다. 탐색과 집중 기능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록의 기능을 찰스 아미 카터라든가 제세옥 세라,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온 뭐죠? 파리 원칙, 국제 목록 원칙 규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KC알파에서 우리가 목록의 기능을 골고루 이렇게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문헌 간의 관계를 제시하여 목록의 안팎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국제 목록 원칙 규범에 나온 목록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목록의 목적과 기능.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은 목록의 목적과 기능, 탐색 기능, 식별 기능, 선정 기능, 입수 기능, 항해 기능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이거 다 외우라고 그랬죠? FISON.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SON은 뭐예요? 아들, son, father는 father, 아버지를 I 구별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하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제세옥세라는 뭐냐면 출판물에 관계한 저자, 역자, 출판자, 그 다음에 표제, 출판 형식에 따른 사전, 서지, 인명록,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한 뭐야 출판년이라든가 지역명, 그 다음에 언어의 측면을 고려한 원저, 번역서명, 그 다음에 물적인 측면을 고려한 제본과 장정,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주제명과 분류교, 한국 목록신 특정 저자에 대한 저작, 표제에 대한 저작,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한 저작을 대한 표제를 탐색한다. 탐색 기능과 하나 집중 기능이 있죠. 특정 저자에 대한 모든 저작의 저작과 특정 저작에 대한 모든 상해판을 어떻게 한다? 목록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우리가 탐색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의 목적의 기능을 갖다가 여태까지 시험은 굉장히 등하시했는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한국 목록지 제4판의 기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걸 보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함정이 많아요. 왜냐면 시험은 항상 정답만 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함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보니까 271페이지 지도 사파 조상, 그 다음에 21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할 때는 페이지는 뭐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가 있다 그럴 때 이거는 우리는 맨 마지막만 씁니다. 그래서 271페이지 이렇게 우리 기술을 하죠. 그 다음에 지도, 사파, 추상.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책 가운데 우리가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사파. 일반 사파는 있고 흑백 사파도 있고 천연색 사파, 색과 사파라고 그러죠. 사파도 있고, 그 다음에, 조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도 있고, 도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연보,
이런 것이 쭉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갖고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이런 형태상을 갖다가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지도, 이게 보면 순서가 있어요. 이게 지도 하고 사파, 초상,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순서라는 게 순서도가 있다. 순서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도, 사파, 초상인데 우리 도서관에서 보면은 그냥 순서대로 아무 순서대로 없이 쓰더라고. 그러면 틀려요. 왜? 그것은 KCR8 목록 규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럼 어떠한 순서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째 뭐냐면 사파를 쓴다 이거죠. 사파. 순서도는 어떻게 돼? 그림 있는 사파를 먼저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나머지 분야, 사파를 빼놓은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돼요? 가나다 순으로 쓴다 이거죠. 사파 가나다 순.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파 쓰고, 얘 1번이죠? 초가 시우시 문제, 지우시 문제. 지도니까 2번. 얘가 3번으로 이런 순서대로 쓰지 않아서 얘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사파상 어떻게 된다? 사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도라든가 조상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설계도, 그 다음에 돗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 순서에 입각해서 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코마 규칙에서는, 마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사파지도 이것을 몇 가지만 쓰면 4개만 씁니다. 4가지까지 쓸 수 있다. 4가지. 많이 나온 수도대로 쓰는데요. 그때 쭉 썼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된다? 사파를 먼저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나다순을 쓴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800페이지 쪽수복잡이라고 나와 있죠. 쪽수복잡. 자, 800페이지. 쪽수복잡을 나왔어. 그럼 800페이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죠? 싹 보니까 190페이지, 300페이지, 310페이지. 자, 190 더하기 300 더하기 310을 하니까 이걸 더하니까 800이 나왔어요. 8페이지. 그리고 쪽수가 복잡하다. 어떻게 슬쩍 보면 맞을 것 같지만 이게 틀리는 거야. 우리가 목록 규칙에서는 뭐냐면은 세 종이 아니라 네 종일 경우에는 바로 이걸 적용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페이지가 있다 이거죠. 일단 어떻게 된다? 얘는 뭐가 돼요? 얘는 850페이지가 되면서 뭐라고 된다? 여기다가 점 족수 복잡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된다? 4개 이상 있을 때. 3개 이상 어떻게 쓰냐? 그러면 어떻게 쓰면 190 이렇게 씁니다. 쉼표하고 300하고 쉼표 한가 띄고요. 310하고 페이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도서관에 따라서 편법으로 뭐라고 쓰면, 예를 들어 편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책하고 쪽수 복잡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복잡.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영어일 때는 어떻게 돼? 1 V점 여기서 various 페이징이죠. 이렇게 표기합니다. 일책 또는 쪽수 복잡. 예전에는 이제 쪽수 복잡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쓰냐면 면수 복잡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면수 복잡. 쪽수 복잡 대신에 이제 면수 복잡 쓰는데, 여기서는 뭐야? 190, 300, 312 세 종의 쪽수와 장수를 매깁니다.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어요? 4종 이상이 있을 때만 이걸 쓴다 이거죠. 4종 있을 때만 이렇게. 3장까지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이거. 3장까지는. 그래서 이것이 틀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번 학위 논문. 학위 논문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 하나는 석사학위 논문. 그래서 요 가운데 들어가는 석사는 뭐냐면 학위 구분입니다. 학위 구분. 그다음에 한국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대시, 이렇게 쓰겠죠. 짧은 붙임에 하나를 넣고요. 한국대학교 대학원. 이것은 뭐냐면 학위 수요 대학을 얘기합니다. 학위를 수여한 대학. 문헌정보학과는 뭐예요? 학과, 전공학과 명을 쓰고요. 2010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학위 수요 연도 언제 받았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쉼표로 이어져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동경 한림사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발행지가 2개 이상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서울과 부산. 일단 어떻게 돼요? 이때는 서울을 어떻게 돼요? 발행지로 둡니다. 서울 발행지로 둡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산, 서울은 어떻게 돼요? 앞에는 부산. 이렇게 앞에 나온 지역명이라든가 혹은 또는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명을 먼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외국 지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외국 지명과 한국 지명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 외국 지명이 먼저 나왔다. 그때 어떻게 돼요? 외국 지명하고 그 다음에 한국 지명이 나왔다. 그죠? 지명이 나올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씁니다. 그 대신 쓰면서 여기에는 세미콜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그죠? 근데 여기 뭐예요? 그럼 동경, 뭐라고 했죠? 세미콜론하고 부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맞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발행지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 다음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죠. 특별시, 직할시. 특별시, 직할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많이 예를 들어서 서울 특별시라고 쓰면 안 되고 얘는 서울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부산광역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산이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는 뭐예요? 파주가 있죠, 파주. 경기도 파주. 파주인데 파주라고 써야지 경기도라고 쓰지 않습니다. 파주. 분당 이렇게 쓰고 풍남은 뭐야? 성남이라고 씁니다. 성남. 시까지만 씁니다. 이렇게 성남시 이렇게. 이런 것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읍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씁니다. 무슨 면, 읍면은 그대로 쓴다 이거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대요.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1번에 뭐냐면 사파, 쉼표, 지도 초상화 순이었고요. 800페이지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190 쉼표, 300 쉼표, 310 피점, 한 칸 띄고 피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학위 논문은 이제 이런 맞습니다. 학위 논문 쓰고 학위 구분을 합니다. 석사나 박사.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시라고 학위 수요 대학, 그 다음에 전공학과명, 그 다음에 학위 수요 연도를 씁니다. 그리고 외국 지명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외국 지명과 한국 지명이 동시에 나올 때는 외국 지명하고 한국 지명을 어떻게 된다? 사이를 뭘 쓴다? 세미콜론으로 우리가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은 여기 돼 있죠? 270페이지 사파 지도 초상화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190 쉼표 300 쉼표 300 이렇게 쓰고 맨 뒤에만 P자를 쓰면 되고요. 이거는 뭐야? 학위 구분. 석사가 학위 구분이죠. 그다음에 뭐 학위 수요 대학, 전공학과명, 그다음에 학위 수요 연도 이런 순서를 씁니다. 그럴 때 쉼표입니다. 대시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외국 지명이 먼저 기재되고 그다음에 기재된 것이 한국 지명일 때는 어떻게 첫 번째 발행지에 이어서 우리나라 지명을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메타데이터는 뭐냐 이거죠. 메타데이터. 우리 메타데이터는 많이 들었어요. 메타데이터는 말 수없이 들었는데 메타데이터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같아요? 술병이야, 술병. 응? 술병이 뭐야? 이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독약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때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C2H5OH
그다음에 H2O, 그다음에 칠레산 600ml, 술도 많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돼. 그럼 이 표기를 보고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것이 뭐야?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록도 마찬가지예요. 서명하면 어떻게 돼? 서명하면 여기 뒤에다가 내용이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서명이 뭐예요? 메타데이터죠. 가장 오래된 메타데이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그래서 더블링 코어에서는 뭐냐면 마크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크는 뭐예요? 자관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관에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웹 정보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길적인 메타데이터인 더블링 코어에서 돌아갈 수 있겠고요. 매치라는 것은 뭐냐면, METS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 아카이빙. 이건 뭐예요? 아카이브가 뭐예요? 자료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하고, 데이터인 동시에 기술적인 데이터, 구조적인 데이터, 관리적인 데이터의 그런 메타데이터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는 뭐예요?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검색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인 메타데이터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것은 뭐예요? 그것이 누가 관리하느냐? 사람이 관리하겠죠, 물론.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라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저장을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METS는 뭐예요? 아카이빙 위주인데, 아카이빙에 관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집어넣는 동시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 데이터, 관리적인 데이터, 구조적인 데이터들이 그런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고요. EAD는 이제 디지털 자원의 인코딩과 전송 규칙을 위한 XML 스키마의 기본이 된 게 아니라, EAD는 뭐냐면은 우리 아카이빙 파일이라고 했죠. 아카이빙 파일.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도서관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 기록물 있죠.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CDWA는 뭐냐면은 우리가 출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출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닉스예요, 오닉스.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술 작품, 예술의 작품에 관한 기술적인 데이터는 CDWA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이 뭐 썩 좋은 문제는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메타데이터가 뭐 있냐 이것을 아는 측면에서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와 모주. DC는 정보 자원을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DC라는 것은 더블링 코어, OCLC의 그런 한 주죠. 주에서 이제 우리가 메타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기술적인 메타데이터가 나왔다 해서 DC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모주라는 것은 이제 메타데이터 오브젝트 디스크립션 스키마.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모주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21세기 그런 디지털 전략으로 크게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계와 메타데이터를 합치려는 그런 생각으로 마크 XML과 MODS를 갖다가 우리가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정보 자원을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METS는 뭐야? 아까 그랬죠? 아카이빙, 저장을 위한 메타데이터로서 기술용, 관리용, 구조용 메타데이터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GM은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이다.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그런 메타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습 지원은 IEEE죠. IE가 세 개 있다고 트리플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롬, 교육학습 자원이라고요. 길스라는 것은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정보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CDWA는 예술작품에 대한 그런 메타데이터. 오닉스는 뭐예요? 온라인 서점. 오닉스. 그다음 OAIS는 디지털 장소 보존을 하고, INDCS는 전자상거래. 그다음 EAD는 이런 기술, 기록물, 다계층 기록물을 기술하기 위한 개발된 메타데이터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목록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만을 그런 것이 모두 어느 것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록 형태에 대해서 최근 이제 저장하는 이 수록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죠. 그 다음에 서지 목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장 목록,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합 목록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록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수록을 하느냐?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서지 정보, 소장 정보, 그다음에 종합 목록. 이렇게 종합 목록 이런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서지 정보는 뭐냐면 소장 정보는 뭐냐? 소장은 뭐냐면 자기 도서관에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소장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서관에서는 예전에 자기 도서관에 있는 목록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서 목록 또는 소장 목록이래. 또는 장서 목록이라고 합니다. 소장 목록을 장서 목록. 그다음에 이제 서지 목록은 뭐예요? 서지 목록은 한국 서지, 주제별 서지 이렇게 있는데 이 소장 목록하고 서지 목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소장 목록은 도서관에 있는 자료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니라 이거죠. 서지 목록은 뭐야? 도서관에 없더라도 그냥 있는 목록을 전부 다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지 목록을 보고 우리가 어디 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아니 다시 소장 목록 다시 참조를 해야죠. 소장 목록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이점이 이제 서지 목록과 소장 목록, 소장 목록은 뭐야? 장서 목록을 생각하고 서지 목록은 그냥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합 목록은 뭐냐면은 여러 도서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돼? 책을 살 때 우리가 수선을 할 때 비싼 책은 어떻게 돼? 서로 빌려보자, 상호 대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검색할 수도 있고 상호 대차, 상호 구입, 상호 구입 이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소장 목록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만 입력하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데이터 갖다 써.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건 카피 카드론이라고 그러죠. 다운로드 갖고 오는 카피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합 목록의 창시자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가 있죠? 제위트죠. 제위트가 종합 목록의 창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제위트는 이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제위트는 미국 내 도서관을 갖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만 권 이상의 장소를 가진 도서관이 보니까 4분의 1 정도가 같은 장소를 갖고 있었다 이거죠. 책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가 목록을 다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표 도서관이 되고 이분 이제 스미소니언 협회 도서관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목록을 만들 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도서관에서 납본에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인쇄술과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실패를 했다. 그렇지만 협동목록, 즉 종합목록의 창시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위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공공도서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을 그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코리스넷이라고 합니다. 코리스넷.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제 코리스넷.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면 코리스넷에 가면은 데이터 쭉 나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찍으면 어떻게 돼? 이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다고 쭉 나와요. 강남도서관, 서초도서관 쭉 나와. 이게 바로 무슨 목록이에요? 종합 목록인데 종합 목록 중에서 뭐예요?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만든 것이 바로 코리스넷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일명 캐리스라고 그러죠. 캐리스라고 그러죠.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한데 얘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얘는 만든 것이 유니캣입니다. 유니버셜 카탈로그라서 유니캣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유니캣. 뭐 이렇게 알라이에서 리스라고 그러죠. 리스에서 유니캣에서 유니언 카탈로그이죠. 그래서 유니버시티 카탈로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만든 이러한 종합목록. 대학은 국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전부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서로가 마크 형태의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DDOD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해외 이제 박사학위 논문만 그런 원문을 보기 위한 이것이 뭐 DDOD지 이것이 바로 종합 목록의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 호주 국립도서관의 판도라. 판도라는 것은 뭐냐면 호주 국립도서관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만 유리해서 쓴 것이 바로 판도라는 그러한 뭐죠? 목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OCLC는 뭐냐면은 OCLC 월드캣이라고 그랬죠. OCLC에서는 뭐냐면 OCLC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도서관을 대학 도서관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만들었으나 점차적으로 다 같이 좀 한번 해보자 이러한 개념에서 만든 것이 월드캣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캣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돼? 검색을 어떻게 가까운 도서관부터 자기가 검색 가까운 도서관부터 나타나게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다음 이제 캐나다도 뭐냐면은 캐나다 갖고 있는 것이 뭐 대형 데이터베이스 어틀라스가 갖고 있죠. 캐나다의 어틀라스. 그래서 이제 OCLC,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면 이제 월드캣이라든가 OCLC 월드캣, 캐나다의 어틀라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OCLC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약자인데 이제 내중에는 이제 온라인 컴퓨터 라이브 센터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변경된 것이죠. 월드캣. 다시 한번요.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코르스넷. 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뭐예요? 종합 목록이 뭐예요? 뭐죠? 그것이 뭐예요? 유니캣.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OCLC의 월드 세계에서 만든 것이 뭐예요? 월드캐터롱이라는 얘기의 약자죠. 그 종합 목록의 사례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돼요? 뭐요? 기업과 디귿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내가 알겠죠. OC, 월드캣, 코르스넷, 그 다음에 유니캣 이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 되었겠죠. 잘 다 맞았겠죠. 네. 해설을 보면 이제 OCLC 월드캣, 호주 국립도서관의 판도라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뭐예요? OD는 해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원문 검색할 때 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을 보면 니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OD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유니캣의 리스트다. 유니캣이다. OD는 아니다. 6번째요. 우리 10문제 중에서 이제 벌써 5문제는 이제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6번째. 한국 목록시 제4판을 적용하여 코막 형식으로 작성한 레코드 일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245에 보면 달러 A의 다산의 재발견, 달러 B는 이제 휴재 관련 정보죠. 어떻게 조선 최고의 학술 그룹을 조직하였는가. 그래서 정민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발행지는 어떻게 돼? 서울 휴머니스트 2011년 됐고요. 정약용이 썼다. 정민은 이제 부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은 기본 태그를 알고 있냐 여러분들이 태그를. 그래서 0xx는 뭐이고 제어번호 식별기호 분류기호를 이제 1xx. 그다음에 0xx. 0xx는 뭐냐? 1xx는 기본 표목 100, 110, 111, 130 되고요. 그다음에 2xx는 뭐냐면은 245는 표점이 책임표상이죠. 245. 그다음에 250은 판차, 260은 발행사항. 그다음에 300은 뭐예요? 300은 형태사항, 400은 이제 총소사항, 500은 주기사항, 600은 주제별, 700은 부출사항, 800은 이제 총소 부출사항, 900은 이제 로컬 필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알고 있냐를 문제를 갖다가 이제 낸 건데요. 이 시험에 이제 나온 거예요, 한번. 발행사항은 뭐예요? 260 발행사항이다. 발행사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번에는 이제 정약용이 돼 있죠. 정약용은 뭐예요? 정약용이 지음입니다. 아니고, 지음이 아니고, 이 서명 안에 내용이 있죠. 뭐가 있어요? 다산이죠, 다산. 다산이라는 것이 정약용이 재발견이라는 다산이라고 썼는데요. 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정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바로 끄집어낼 때 이것을 바로 뭐예요? 주제명이라는 얘기죠. 주제명.
그래서 주제명은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났을까요? 610, 611, 650, 630, 650, 그다음에 651, 뭐 653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제가 6 대신 1을 바꾸면 어때요? 100이라는 것은 기본 표목이죠. 100을 6으로 바꾼 거예요. 110을 때 이걸 1을 대신에 6으로 바꾼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바꾼대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명, 이거는 주제가 단체명, 이것이 회의명, 이것이 통일표제, 이것이 일반 주제. 650이 지명, 651이 이제 비통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약용이 사람이죠. 개인이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600. 그리고 개인적인 붓줄사항은 뭐예요? 700. 정면 700. 그래서 600과 700이 이런 시험이 이제 이건 700이죠. 700.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 700은 정밀하게 나와 있고 서울 휴머니스티 2011년은 뭐예요? 뭐죠? 이것은 이제 260 발행사항이고요. 정약용은 뭐예요? 주제니까 어떻게 돼요? 60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이 얼마예요? 260하고 600.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태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주제를 어디다 쓴다. 600에다 쓴다. 그 다음에 발행상은 260에 쓴다. 형태상은 뭐 300에 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요. 표제및 책임배상을 쓴다. 2, 4, 5에 쓴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문제입니다.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7번 이제 코막 통합서정 2014년 개정판이 기술 내용을 가해서 라에 해당되는 더블링크와의 요소로 오는 것은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OCC의 더블링크화에서 만든 이런 더블링크화의 요소가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1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5가지 항목인데 15개의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안 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DC는 이번 전에는 DC하고 더블링크하고 MODS 모주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제 모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다 시험 한번 냈다가 이쪽을 한번 냈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문제예요. 그래서 이 DC는 이제 15개의 항목, 얘는 2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항목을 우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블링크화에는 이제 서명일 때는 이제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타이틀. 그 다음에 저자일 때는 뭐냐면 크리에이터. 이제 공저자나일 때는 뭐예요? 기여자는 컨트리뷰터. 공저자, 그러니까 저자, 서명, 크리에이터, 저자, 공저자.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서브젝트 모르는 거 없죠. 서브젝트 주제다 이거죠. 주제.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 그 다음에 자료 유형, 타입, 그 다음에 구원, 소스, 그 다음에 포맷, 어떤 형식으로 되냐. 그 다음에 식별, identify. 이 식별은 뭐야? ISBN이라든가 ISSN이 이제 식별 기호라는 얘기죠. ISDS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ISBN, ISS. 주로 나오는 것이 ISBN, ISSN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description. 이거는 뭐냐면은 초록이라든가 내용의 노트라든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라든가 것을 갖다가 description을 하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로 되어 있냐, 랭귀지. 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판권지라고 해요, 라이트. 그 다음에 커버러지. 이렇게 어떠한 그런 시간적인 그런 범위하고 공간적인 범위를 포함된다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묻는 것은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020은 뭐냐면 978 이것은 뭐예요? 식별기호죠, 식별기호. 아이덴티파이. 식별기호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056은 뭐예요? 이건 주제에 가는 거야, 주제. 서브젝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료 유형이니까 타입. 타입을 얘기하는 거야, 자료 유형. 타입. 미국이, 650은 뭐예요? 주제. 이건 주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이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은 이건 시험 문제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타이틀, 크리에이터, 컨트리뷰터, 서브젝트, 퍼블리션, 데이터 타입, 소스, 포맷.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 디스크립션, 릴레이션, 뭐, 관계가 아니라 릴레이션 라이트. 릴레이션 할 뻔했군요. 릴레이션, 관계. 릴레이션, 라이트. 주로 15개로 되어 있고요. 모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개로 되어 있는데요. 모주는 요번에 시험에 빠졌네요. 이 시험에, 그 다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모주가. 모주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같이 생각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타이틀, 크리에이터, 여기 다 있죠? 여기. 서브젝트, 디스크립션, 퍼블리셔, 컨트리뷰터, 데이터, 타입, 포맷, 아이덴티파이어, 소스, 랭귀지, 릴레이션, 커버리지, 라이트. 또 하나 추가될 게 이제 오디언스가 추가된다는데 아직은 이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 8번. 한국 목록지 제4편의 자료 유형 기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에 이제 공부할 때 뭐냐면 어떠한 순서가 나오냐면 본표제가 나오고요, 쉼표, 일명, 쉼표, 별표제, 그렇죠, 별표제. 그 다음에 자료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꼴하고 대등표제. 그 다음에 뭐예요? 콜론하고 표제, 콜론이요, 콜론. 이제 관련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점, 권차, 쉼표, 권제, 이런 수로 나온다고 그랬죠. 나온다, 그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대등표제가 있는 경우, 대등표제 다음에 각가로 묶어서 기재한다. 뭐가? 자료유형 표시가. 자료유형 표시가 어딨어요? 여기 있는데. 대등표제의 다음에 앞에요. 앞이죠. 자료 유형 앞에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자료 유형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된 유형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쉼표를 한다. 쉼표가 아니라 무조건 자료 유형을 각가로 쓰고 주된 내용을 쓴 다음에 가로 안에 씁니다. 악보가 우리가 보면 점자로 되어 있다. 점자 자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악보인데 악보를 우선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점자 자료를 갖다가 쓴다 이거죠. 주된 내용이 뭐야? 악보다 악보. 악보가 점자 자료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쉼표로 쓰는 게 아니라 악보, 쉼표, 점자 자료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가로를 묶어서 쓴다 이거죠. 영상 자료는 영상 자료나 모션 픽처를 자료 유형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하고 이렇게 영상 자료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영상 자료일 때는 영화일 때는 영화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모션 픽처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영상 자료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되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쓴다? 영화라고 쓴다. 영화. 물론 이제 비도서 자료도 마찬가지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인쇄 자료 중 문자로 쓰인 자료는 단행본, 고소, 고문서, 인쇄 형식의 연속 관행물 등은 자료 유형 표시를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에는 안 씁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생략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등 표시가 먼저예요? 자료 유형이 먼저예요? 자료 유형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뭐야? 두 가지 유형의 자료 유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주된 유형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각 가로 안에 가로해서 우리가 부기한다 이거죠. 변기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 뭐야? 이런 식으로 부기할 수 있다 이거죠. 영상 자료는 뭐예요? 영상 자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화상 자료는 써도 돼. 각 가로해서 화상 자료를 쓰는데 영상 자료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나 또는 뭐야 모션 픽처라는 그런 자료를 이용으로 한다. 그다음에 인쇄할 때 우리 인쇄 자료가 있으면 책 같은 게 인쇄 단행본이죠. 단행본에는 이제 고서, 옛날 자료죠. 고문서. 이거나 아니면 인쇄 형태의 연속 간행물. 연속 간행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자료용을 표시를 생략한다 이거죠. 그러나 요즘에 이제 전자 저널이 많이 나와서 전자 형태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갖고 나는 이제 전자 자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해설을 보면 대등표가 있는 경우는 대등표 다음에 각거로 묶고 한다. 그래서 자료용이라고 쓰고요.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쓴다. 여기다 이제 각거로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각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악보하고 가로하고 점자로 가로 닫고 각가로 쓰면 되겠습니다. 영상 자료는 영상 자료나 모션 픽처를 자료용으로 본다. 그래서 영상 자료는 영화나 모션 픽처라든가 비디오 녹화 자료는 이제 비디오 레코딩을 쓰고 화상 자료일 때는 화상 자료로 쓰는데 이거는 또 그래픽 머티리얼스.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것이 왜 맞다 틀리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분명히. 영상 자료는 영상 자료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뭘 쓴다? 영화 또는 어떻게 돼요? 모션 픽처 또는 뭐냐면 비디오 녹화 자료는 비디오 레코딩이라고 쓰면 됩니다. 화상 자료는 이제 영상 자료는 못 쓰지만 화상 자료로 쓴다 그랬죠. 그래픽 머티리얼스를 갖다 자료 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9번 목록 규칙 제4판의 자료 특성상의 기술 사례를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료 특성상은 이제 영상 자료, 화상 자료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도 자료는 뭐가 있어요? 지도는 축척. 지도는 그렇게 큰 거 갖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가 전부 다 할 수 없고 그건 어떻게 돼요? 축척해야 되겠죠? 몇만 분의 1로 축척이라든가 또 이것은 어떠한 도법에 의해서 메카드로니 도법이라든가 이런 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위도, 위도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악보는 뭐냐면 악보의 종류가 뭐냐 이거죠. 또 마이크로 자료 형태도 마이크로 자료 형태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연속 가능물은 뭐냐면 우리가 연속 가능물은 항상 뭐가 나와요? 번호차, 가로하고 이제 연월차. 언제 나왔느냐? 몇 권에 몇 권 몇 호가 언제 몇 월에 나왔느냐? 이렇게 연월차, 번호차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제 자료는 뭐냐면 축소, 확대, 비율에 대해서 씁니다. 입제 자료는 어떻게 돼요? 축소,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자료는 것은 뭐예요? 자료의 크기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자료에 대한 특성사항인데, 지도는 이제, 지도자는 아까 얘기했죠? 축척. 또는 도법. 경기도 위도니까 축적 1대 5만 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알고, 악보는 뭐 이제 종류니까 관약 총보다. 녹음 자료는 뭐야? 녹음 카세트 한 개다. 이것은 뭐냐면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 이것은 뭐냐면 300. 260이요? 260에 쓴다. 발행상. 300 형태상 300에 쓰면 되겠죠. 몇 개다. 이렇게요. 연속 가능 뭐예요? 권호차, 연월차, 그다음에 연월차, 권호차, 제1집, 그다음에 연월차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이 뭐냐면 3번이 틀렸다는 거죠. 3번이 틀렸다. 그래서 자료 그러한 특성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료는 뭐고, 녹음 자료는 뭐고, 연속 자료는 뭐고, 입체 자료는 뭐고, 전자 자료는 뭐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단행본이 고서와 고문서, 화상자료, 영상자료를 제외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특성상으로 한다. 지도자료는 뭐예요? 축적 및 좌표에 관한 사항. 그렇죠? 악보는 뭐 악보의 종류라고 그랬죠? 전자자료는 뭐 자료의 내용과 크기라고 그랬죠? 마이크로 자료는 뭐예요? 마이크로 유형별 특성이죠? 자료 유형별. 연속 자료는 뭐예요? 권호차, 연월차라고 그랬죠? 입자 자료는 축소 확대라고 그랬죠? 녹음 자료는 이제 녹음자 카스하는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돼요. 자료 특성상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10번 RDA
RDA에서 표현의 식별을 위한 요소만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암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RDA는 이제 퍼버 이런 퍼버나 FR 퍼버 BR이라든가 FR AD 정고 FR SAD 이것을 갖다 근거로 해서 그래서 기본 모형을 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 RDA예요. RDA는 그 리소스 디스크립션 앤드 액세스에서 자원을 어떻게 기술하고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바로 RDA라고 할 수 있는데요. RDA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형, 구현형, 그다음에 저작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별 자료는 어떻게 다른 형태로 된 거니까 그건 제하고 표현형. 그래서 우리가 목록을 할 때 어떤 것이 표현형이고 어떤 것이 구현형이고 어떤 것이 저작이냐 이러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형은 이제 그 표현형은 뭐냐면 내용형이냐 내용형 그다음에 내용 언어 그러니까 표현형이 언어가 되겠죠. 내용 언어 그다음에 사파 내용 그다음에 보유 내용 이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표현형에 대한 식별에 대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저작이라든가 개별 저작과의 관계 개별 저작 뭐 예를 들어서 창작자라든가 이 관계는 뭐냐면 저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구현형입니다. 구현형. 나머지는 뭐 표제, 뭐 책임표시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구현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현형과 저작에 대한 내용을 아느냐. 나머지는 이제 구현형이니까 우리가 적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잘 다루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 다 속속들이 표현형, 구현형, 저작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확실히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답은 뭐냐면 표현의 언어와 내용 유형이 있습니다. 뭐 있죠? 언어, 그 다음에 내용 유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파 내용, 그 다음에 보유 내용. 이 네 가지가 바로 뭐예요? 표현형 식별을 위한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보고. 해설을 보면 RDA의 서술 레코드를 위한 구현형, 표현형, 저작의 속성을 나타낸 거다. 표현형 뭐예요? 내용, 유형, 언어, 사파 내용, 보유 내용이랬죠. 보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면, 색이 있느냐, 아니면 참고문이 있냐. 이것이 바로 보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뭐 다 알겠고, 사파는 다 알겠죠. 그림 같은 거. 그 다음에 저작은 저작과 관련된 개인의 속성, 저작 사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현형 그 밖에 본표제, 표제 관련 정보, 판표시,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그 다음에 총서, 분표제, 총서의 가능 형태, 구현형의 식별자, 매체 유형, 수록 매체 유형, 수량 크기, 입수 조건, 연락 정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10문제가 나왔는데 이 10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온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시험이 이제 가끔가다 오답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출제 위한 교수님이 한번 들어가시고 또 출제한 그것을 검증하는 교수님이 한번 들어가서 이거 완전히 검토한 내용인데 올해 문제는 그래도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마지막에 한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완전히 외우지 않는 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갖다가 숙지해서 좋은 성적이 있고 또 도산에 근무했을 때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